iOS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애플의 개발자 등록을 먼저 하셔야 되고 두 가지 유형입니다. 일반 개인으로 개발자 등록을 할 때는 무료고 기업으로 가입을 하실 때에는 연 12만 원입니다. 물론 방식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애플 계정이 있는 상태에서 가입해서 개발자로 전환하고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해볼 부분은 엑스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에서는 애플의 아이디가 있고 그리고 개발자로 개인이든 기업이든 등록을 해놓고 나서 엑스코드를 설치한 후에 실행하면서 저랑 이제 학습을 하시면 되는데 보면서 아실 수 있겠지만 스위프트, 엑스코드 이거를 가지고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엑스코드를 실행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우측에 있는 이 부분은 직접 개발했던 애플리케이션의 바로가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없다는 가정하에서 이곳에 크리에이트에서 신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겠다라고 클릭을 하시면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싱글 앱이라던가 아니면 일반적인 앱을 개발하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로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엑스코드가 버전업이 너무 많이 돼요. 문구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이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동일하게 반영되는 그런 디바이스에 대해서 테스트를 직접 해볼 거고 iOS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화면은 어디서 만들 수 있느냐? 캔슬을 하면 것입니다. 것이지만 엑스코드는 살아있죠. 파일에서 뉴에서 프로젝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부분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중에서 직접 선택할 부분은 싱글입니다. 물론 얘를 선택해서 얘를 개발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처음에 시뮬레이터를 보여드리고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메인과 한 페이지 정도를 먼저 해볼 거기 때문에 싱글로 선택해서 넥스트. 예를 들어서 싱글이 아닌 경우를 선택해도 개발자에 대한 정보와 랭귀지, 어떤 언어를 쓸 거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위프트로 지금 다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 버전이 계속 이게 변경되면서 바뀌는데 디바이스를 아이패드나 애플, 아이폰에도 동일하게 만들어 줄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는 부분이 물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것만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선택을 전부 해제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 부분, 이게 무엇이냐면 관리자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경우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애플 아이디가 있으면 돼요. 여기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앱을 설치했을 때의 사용자가 설치된 아이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밑에 네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RGO라고 해서 입력을 해줄 거고 개발자의 이름, 그리고 이 부분은 도메인을 거꾸로 뒀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는 강의를 보면서 차차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iOS 앱 개발 강의는 단순히 이런 툴들을 강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딩할 때 문법 구조를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 함수나 내장 함수, 그런 부분, 연결하는 그런 사양들, 뷰, 메소드들을 다 일일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넥스트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디에 저장을 할 것이냐를 물어봅니다. 이런 프로젝트 파일, 템플릿, 라이브러리 가져다 쓴 것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어디에 저장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러면 다큐멘트 아이클라우드라고 해서 애플을 쓰는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클라우드를 쓰고 있죠. 그런데 클라우드를 쓰더라도 저는 권장하고 싶은 것은 서비스하기 전에는 무조건 네트워크 문제로 연결이 돼야 하니까 네트워크로 연결이 안 되더라도 접속이 가능한 여러분들의 드라이브 자체로 연결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는 다른 드라이브, 데이터라는 드라이브에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할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라는 드라이브를 선택했어요. 크리에이트를 하면은 신규로 아까 앱 이름을 정해줬죠. 대문자로 RGO라는 폴더가 생성됨과 동시에 프로젝트들과 앱 관련 파일들이 만들어집니다. 크리에이트를 해보고 완료가 됐으면 이제 이러한 사항이 출력이 될 거고 모두 완료가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좀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터가 아마 여러분들은 안 돼 있을 거예요. 이건 이따 제가 하는 것을 직접 보여드릴 거고 이렇게 되면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RGO라는 폴더가 만들어졌죠. 이 안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 자체에서 엑스코드에서 작업한 모든 내용이 그 폴더의 파일들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볼륨에 데이터라는 드라이브 그리고 RGO라는 아까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프로젝트가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고 여기 이제 엑스코드 또는 스위프트 이런 파일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 스토리보드를 클릭했더니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싱글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가 나온 것이고 원래 여기에 3개, 4개 정도가 나옵니다. 인터페이스 구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이제 이게 워크스페이스라고도 하고요. 현재 여기는 내비게이터 영역이 되고 이런 내용은 뭐 나름 조절할 수가 있겠고 에디트 영역이에요. 여기서 코딩을 하는 거죠. 이런 파일들을 현재는 얘가 선택이 되어 있는 화면이 되겠고요. 에디트 영역의 밑에는 원래 실행을 해봤을 때 오류가 있다거나 그랬을 때 어떤 디버그 확인 이런 창이 지금 가려져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이게 지금 비활성화돼 있죠. 가운데가 클릭하면 이렇게 디버그 창이 열리는데 굳이 지금은 디버그를 확인할 일이 없으니까 누를 필요는 없겠죠. 우측에 각각 유틸리티들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도 유틸리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내비게이터에서 코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그냥 해당 스위프트 파일을 클릭을 하면 코딩할 수 있는 이런 텍스트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좁다,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더블 클릭을 하시면 따로 창이 열립니다. 이렇게 널찍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에디트 기능을 편집을 하실 수 있는데 옆에 줄 번호가 만약에 안 나오시면 그럴 때에는 옵션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스코드를 클릭하시면 프리페어런스라고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텍스트 줄 번호나 이런 게 나오면 라인 넘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컬럼 수를 몇 개까지 묶어줄 건지 이런 부분은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고 문서는 EUCKR이 아닌 UTF-8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면 줄 번호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함수나 클래스별 작업을 하실 때 뭐 내가 기억하고 싶은 또는 어떤 기능이 뭐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하시려면 줄을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에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또 표시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여기에는 뭐가 있었다. 근데 나중에 필요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딜리트 포인트 제거를 해줄 수도 있고요. 해당하는 내용에 어떤 컬럼이라던가 문구를 넣고 싶다 하시면 AS라고 만약에 넣으셨을 때 보시면 삼각형 하얀색이 나오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넣지 않았을 때는 하얀색이 없죠. 넣은 내용은 넣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 주석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딜리트로 해서 전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뭘 보셔야 하냐면 인덱스 메인 스토리 보드를 보셔야 합니다. 클릭을 하면 시간이 좀 지남과 동시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저는 싱글이기 때문에 뷰에 대한 내용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내용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선택해서 뭐 여러 개 확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딱 싱글 하나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전문 용어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되냐면 다큐멘트의 아웃라인 정도. 여기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우측에 여기 있는 내용을 드래그해서 막 작업을 하시게 되면 여기 밑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생겨납니다. 그럼 작업하는 이곳은 무엇이냐? 스토리보드가 표시가 되는 곳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가려져 있는데 다큐멘트의 아웃라인 자체를 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을 할지 이것도 차차 저랑 이제 공부하시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내려놓도록 하죠. 아까 유틸리티 영역이라고 전체를 묶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이 아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보드로 드래그를 해서 해당 사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고
이 스토리보드에서 가져온 내용 클릭을 하면 여기에 내용이 바뀝니다. 그래서 설정을 확인하고 뭐 내용을 변경하고 그런 사항들이 이 부분이 되겠고 위에도 툴바라는 게 있죠. 이런 사항들은 하나씩 눌러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편집할 때는 요것만 보시면 되겠죠. 자동으로 바뀌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거나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이 툴바 인스펙터라고 해가지고 각각 내용을 변경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합니다. 물론 지금 앱을 아무것도 드래그 안 해서 지금 빈 화면이죠. 하지만 개발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하니까 시뮬레이터에서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르게 나오는지 확인은 여기에서 런을 해서 확인할 방법이 있고 그 이후에 서비스하기 전에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나의 아이폰을 연결해서 할 수도 있고 이 자체 엑스코드에서 시뮬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알고 계실 건 엑스코드에서 확인을 하더라도 시뮬레이터는 엑스코드가 아닌 다른 앱입니다. 단지 엑스코드에 연동이 돼서 보여질 뿐입니다. 그러면 일단 엑스코드에서 이 프로젝트를 빌드할 수 있는 그 앱은 어디에 있느냐? 프로덕트라는 메뉴에 스킴이라는 게 있어요. 스킴이라는 앱인데 지금 이제 엑스코드가 계속 변화되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클릭하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밑에 이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폰 X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이폰 X라고 내용이 나와 있죠. 쭉 보면 아실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실행할 때는 플레이를 눌러야 하고 현재는 시뮬레이션 중에서 이런 내용들 아이패드부터 해서 쭉 최신 버전 뭐 더 많이 나오겠죠 앞으로. 그런데 여기서 노 디바이스 이것은 나의 맥에 아이폰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이럴 때 이렇게 나옵니다. 연결이 되면 아마 이렇게 창이 뜰 건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엑스코드에서 필요해서 지금 연결을 했죠. 확인을 좀 해본다면 맨 위에 아이폰이라고 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동을 해서 쓰는 건데 현재는 아이폰을 연결을 해도 접속되지 않아요. 왜냐면 RGO라는 앱이 연결된 아이폰에는 없기 때문이죠. 현재 뜰 수 있는 것은 이 아이폰 X가 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뜰까요? 실행을 해야죠. 실행을 하려면 어떤 걸 눌러야 하냐면 플레이 하면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부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져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나올 거고요. 완전히 검정색으로 해서 되게 크게 실제 버튼들까지 있는 상태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건 제가 설정을 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핸드폰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히 이런 뷰만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엑스코드 자체로 넘어와서 얘를 중단을 합니다. 그러면 중단 버튼이 비활성화가 되고 아까 그 앱은 메인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RGO라는 이 앱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 생성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물론 다시 실행할 수가 있어요. 런 플레이를 하면 아이콘이 생기죠. 아무것도 없는 백지가 떴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중단을 하지 않고도 핸드폰처럼 그냥 일반 화면을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여러분 키보드에서 커맨드,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H 그러면 홈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내용이 되겠고 다시 한번 화면 전환을 하는 내용인데 쉬프트 커맨드 누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H를 하면 메인 화면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잠시 후에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까지 다 이제 알려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그냥 이렇게 단순히 시뮬레이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맵에 있는 모든 자원을 얘가 쓰는 겁니다. 하드 용량까지도. 그건 이따 알려드릴 거고 다시 한번 메인으로 가서 얘를 딱 중단을 합니다. 중단을 한 상태에서 아까 아이폰 연결한 거 있죠? 그 부분을 가져옵니다. 클릭을 하면 해당 내용이 만들어졌고 이 상황을 그럼 어떻게 보느냐? 아까 시뮬레이터 본 것처럼 동일하게 run, 플레이를 해줍니다. 이렇게 아이콘이 뜨면서 내용이 나와요. 에러를 보면 당연한 얘기죠. 파일도 없고 넣지도 않고 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플레이 자체가 안 됐다는 겁니다. 다시 메인으로 가려면 좌측에 이런 부분들 클릭하면 해당 폴더로 가는 거고 아까 에러에 대한 표기된 내용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직접 지금 할 내용은 세팅을 하는 겁니다. 더블 클릭하면 새 창으로 뜨는데 앱을 간단하게 만들고 시뮬레이터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시뮬레이션으로 다시 변경을 해놓은 상태고 실행은 이 부분이면 여기 아이콘이 뜨면서 실행이 되죠. 현재 아무 내용이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앱의 메인 자체가 없기 때문이고 알려드린 대로 커맨드 시프트 H를 하면 메인으로 가고 얘도 우리가 사용하는 아이폰과 동일합니다. 클릭을 지그시 하고 있으면 이렇게 삭제나 이동이 된다는 거 아실 테고 해제하는 방법은 다시 시프트 커맨드 H 원 상태로 돌아온 것입니다. 메인으로 다시 가서 얘는 직접 스마트폰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 축소, 회전 다 됩니다. 근데 일단 설정에 언어를 좀 세팅을 해줘야 할 텐데 해당 언어는 저는 지금 한국어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흔히 일반이라고 하죠. 이렇게 아이콘이 된 모양 찾으셔서 들어가면 랭귀지 앤드 지역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어를 한국어로 현재 선택이 돼 있고 한국어라고 검색을 해서 찾으면 좀 더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이 아마 미국으로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한민국이라고 검색을 하면 위치가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앱의 어떤 장소라던가 지도를 할 때 자동으로 사용자의 위치 파악이 될 텐데 일단 이 제작에 대한 내용들 이런 사항들은 이제 사용자가 대한민국으로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국가에 세팅을 해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되고 그럼 이 디바이스 크기도 이 크기는 어디에서 설정을 할 수 있냐면 윈도우입니다. 여기 이 시뮬레이터가 선택이 되면 메뉴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 윈도우 클릭하면 이런 세팅 사항이 나오죠. 줌 한 단계가 커졌죠? 그런데 저는 작게 쓸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줌 누르면 작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윈도우에서 이 부분이 돼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뭐냐면 케이스까지 나오고 실제 끄고 키는 것까지 다 되는 겁니다. 볼륨 높이 조절 그런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쓰고자 하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되고 이 부분을 해제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이 마우스도 보이시죠? 이렇게 조절을 드래그해서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해서 여기까지만 쓰는 걸로 해서 변경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앱을 개발하면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해야 되겠죠. 나의 앱을 아이패드에서 바로 볼 수도 있고 가로로 회전이 될 수도 있죠. 그런 디바이스 회전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가 있냐면 시뮬레이터가 반드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내용은 디버그 옆에 이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로테이트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하면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지고 해당 사항을 계속 뭐 돌아가면서 원 상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대 축소, 지도를 가지고 하는 게 제일 낫겠죠? 그렇다면 이 자체는 이제 원하는 내용을 또 바로 들어갈 수가 있겠고 클릭해서 해당 위치로 가는 것은 뭐 다 아실 테고 이건 옵션입니다. 옵션키 눌렀더니 원래 타깃이 있고 반대편에 하나가 더 생겼죠. 이 상태에서 확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무슨 세로로 확대? 이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돌리는 거, 회전 방향. 그리고 여기 북이라고 나침반처럼 뜨죠? 회전 방향. 그리고 북쪽 이쪽이라고 나침반으로 뜹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나의 핸드폰에 있는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찍을 수도 있겠죠. 시뮬레이터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일에 보면 스크린샷. 일단 한 번 찍힌 거예요. 어디에 있냐면 바탕화면에 있을 겁니다. 만약에 바탕화면에 없다 하면은 여러분이 따로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더블 클릭했을 때
이렇게 이미지로 해당 사항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다면 얘를 핸드폰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Shift Command H 바탕화면을 본 상태에서 사진으로 들어가는 거죠. 굳이 나는 뭐 갤러리도 필요 없다. 사진을 바탕화면에 넣고 싶다.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플러스 표시가 나오죠. 그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갤러리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터치해보면 아까 그 이미지 했던 것들 클릭해서 드래그 좌측으로 우측으로 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삭제 또한 가능합니다. 휴지통으로 사진 삭제 또한 가능하고 그럼 일단 얘를 제거하겠습니다. 제거하고 나서 간단하게 앱을 좀 만들어 보는 게 낫겠죠. 메인 스토리보드로 들어가시면 뷰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현재 왼쪽에 내용은 필요 없잖아요. 화면도 좁고 이렇게 중단을 하고 뭐 버튼이나 텍스트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우측에서 원하는 내용으로 선택을 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뭐 주로 쓰는 게 라벨 버튼 이런 사항들입니다. 일단 버튼을 클릭해서 드래그 그러면 이렇게 버튼이라고 내용이 나오죠. 이 사항 편집은 그냥 더블 클릭해서 이 자체에서 글을 써줘도 되고 아까 이 부분 클릭을 해서 버튼이라고 내용을 바로 가기로 했고 얘는 지금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건 지금 왜 그러냐면 사이즈가 원래 기본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확대를 해줍니다. 그럼 바로 가기라고 해서 내용이 만들어졌고 해당 사항 수정이나 폰트에 대한 내용은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하거나 그럴 수가 있죠. 클릭을 해서 직접 이걸로 해줘야 합니다. 한 22 정도 해주고 약간 크게 바로 가기라고 되어 있죠. 일단 그림자는 없이 했는데 이렇게 그림자 일단 지금 연습이니까 그림자를 없이 할까요? 그림자를 없게 하려면 여기 이 부분을 클릭해서 아까처럼 디폴트 초기화 시켜주고 텍스트에 대한 색상은 뭐 파란색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겠고 뭐 나름대로 원하는 내용으로 선택을 해서 세팅을 하면 되겠죠. 레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드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현재 이 앱에는 메인이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뷰라는 곳에 기본적인 사항에 바로 가기라는 이런 사항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여기는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예요. 오브젝트 중에서도 버튼에 대한 오브젝트가 들어갔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 클릭해서 드래그. 이건 그냥 텍스트 문구예요. 이 정도 수평을 맞춰서 하고 여기다가 제가 내용을 넣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도 아까 저는 그냥 블루로 하겠습니다. 사이즈 20 정도로 해주고 요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죠? 클릭해서 드래그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렇게 내용이 버튼이 더 커졌는데 실제 내용보다 그럼 얘를 좀 더 많이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사이즈를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 보겠습니다. 실제 이 내용을 저장을 했는데 뷰를 봐야 되겠죠? 어차피 아이폰 X 뷰가 있는 상태니까 런을 해줍니다. 완료가 되면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졌죠. 이거는 지금 버튼이기 때문에 깜빡깜빡하는 거고 얘는 깜빡깜빡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는 라벨이라는 거죠. 버튼과 라벨은 다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될까요? 버튼이 될 수 있게 한번 해봐야겠죠?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해서 중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CPU나 이런 사항이 문제가 없어지고 여기 지금 보면 아래에 히스토리가 상황별로 나오죠. 그건 이 디버그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지금은 이 카테고리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껐죠. 원래 뭘 가져야 하냐면 뷰 컨트롤러에서 스위프트 파일을 수정을 해줘야 해요. 하드코딩으로.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시스턴스를 가져와야 돼요. 정확한 명칭으로는 어시스턴트입니다. 그러니까 에디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는 필요 없잖아요. 이제 안 쓰잖아요. 화면도 좁은데. 그러면 얘도 끕니다. 그럼 완전 단순히 코딩할 수 있는 화면이 넓게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코딩을 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어시스턴트 자체에서 클릭을 하면 방향을 줄 수 있어요. 현재 라이트로 되어 있는 거고 아래에다가 넣으면 좀 더 널찍하게 코딩이 가능하겠죠. 이런 사항은 직접 여러분이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라이트에다가 해도 되고요. 아니면 버텀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일단 코드를 좀 알고 있다는 상황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모르신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C 언어입니다. C 언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강의를 듣는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임포트를 해오는데 이 모듈을 불러오겠죠. 클래스는 무조건 아시다시피 대문자여야만 합니다. 첫 스타트에는. 그래서 뷰 컨트롤러라는 자체를 열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 바로가기가 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클릭을 오른쪽으로 하세요. 오른쪽으로 하면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죠. 그냥 아무 데나 놓으시면 안 되고 문구가 뜨죠. 현재 보시는 이 문구가 뜨면 돼요. 아무 곳이나. 요곳이나 제일 처음에다가 만들어주면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가장 기본 액션을 실행해 주는 거니까 여기다 내용을 넣는 것은 매개 변수 이름이에요. 함수를 사용자 함수로 만들 거고 그 사용자 함수에 매개 변수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뭐 나름 이렇게 해주고 커넥트를 했을 때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들어가야 돼요. 자 클릭하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에러라고 해서 레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문서가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에러가 난다면 긴장하지 마시고 끄신 상태에서 그 에러를 그냥 막 아무 내용이나 넣어보세요. 이렇게 입력이 된다면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에러가 안 났겠고 키보드에다 입력을 막 했는데 딩딩딩딩 이런 소리만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쓸 수 없는데 자꾸 키보드 소리만 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현재 경로 만약에 이런 위치로 됐다라고 했을 때 뷰 자체의 파일이 읽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 경우는 조금 흔하지 않은 케이스인데 그럴 경우도 있을까봐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일단 이 뎁스 깊이를 보세요. 이 문서의 위치가 어디인가 여기에서 RGO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현재 이런 경로까지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클릭해서 일일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보는 거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라이트로 했다면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져요. 오토매틱해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항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일일이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면 쓰기가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내용이 튀어나왔어요. 이 내용이 함수를 연결하는 것, 즉 보이드로 연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함수를 정의를 하겠다. 그 함수의 이름은 이것이다. 이 함수의 인수값은 이렇다. anytype로 아까 창에서 anytype였잖아요. 정의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코딩을 하는 거죠. URL 클릭했을 때 링크가 될 수 있게끔. 얘 같은 경우와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이제 학습을 하면서 차차 알 수 있는 겁니다. 얘는 이 함수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는 거고 아까 보이드로 돼 있다라고 설명해드렸죠. 그런데 이 자체를 못 알아들으신다라고 하시면 C 언어를 배우고 오시는 것을 저는 적극 권장을 합니다. 자, 크레오 파라메트릭 6.0 강의입니다. 자, 여기 버전 보시면은 6.0.2.0 이렇게 돼 있죠. 확인하시고요. 닫아주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창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은 파일이나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새로 만들기 유형이나 하위 유형이라고 하는 이런 메뉴들이 나올 거예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부품으로 할 거고요. 이 부품 안에서 스케치를 또 할 겁니다. 부품을 보시면 하위 유형이 솔리드, 판금, 벌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처음에 있는 솔리드를 선택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화면을 보시게 되면 위쪽에 리본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왼쪽에 모델 트리나 폴더 탐색기 이런 것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부분은 됐고 가운데 중요한 부분, 자, 이상한 이런 사각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 갖다 대면 이렇게 색깔이 좀 바뀌고요. 자, 요거는 3D 공간상에 존재하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좌표 평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여기 보기라고 하는 데를 가셔서 여기 표시 부분에서 제가 여기에 있는 평면 태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면들에 해당하는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모델로 이동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 탑이라고 하는 평면이 있고 프론트 그리고 라이트라고 하는 평면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 3D 화면상에 위쪽에서 봤을 때의 평면, 앞쪽에서 봤을 때의 평면, 그리고 오른쪽 우측에서 봤을 때의 평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케치나 모델의 어떤 돌출이라든가 회전 같은 것들을 줄 때 어떤 평면을 선택을 해서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이 모델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건 나중에 한번 해보고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밀어내기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6면체의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탑이라고 하는 이 평면에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어내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기능인데요. 위쪽에 모델 부분에 형태에 보시면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밀어내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밀어내기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해주시면 자,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없었던 밀어내기라고 하는 메뉴가 하나가 나오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리본 메뉴 부분은 이 밀어내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도구들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밀어내기라는 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화면상에 어떤 스케치도 없어서 하나도 없죠? 자, 그래서 밀어내기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스케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스케치를 하는데 어떤 평면에다가 선택을 해서 스케치를 할 거냐? 자, 우리는 이 탑이라고 하는 평면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탑이라고 하는 평면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탑 부분의 좌표 중심선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중심이 되겠고요. 이게 탑에 대한 거죠. 우리가 이 상태에서 탑에서 좀 더 그리기 쉽게 탑을 정확하게 위에서 바라보는 형태로 화면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디스플레이 유형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기에는 이런 방향도 있습니다. 자, 여기 디스플레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 되어져 있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지 모델링을,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저장된 방향, 요거는 크레오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 여러 가지 방향들이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탑에서 요거에서 그렸죠? 그래서 여기 탑에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탑을 선택하시면 자, 이렇게 탑을 정확하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이런 형태로 우리의 이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탑 부분에다가 스케치를 해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 스케치 부분에 보시면 여기 코너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 이 탑의 면에다가 원하는 부분에서 클릭해서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셔서 또 원하는 부분까지 가서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밀어내기 안에 스케치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스케치를 요 탑이라고 하는 평면에다가 그렸어요. 스케치가 완료가 됐어요. 자, 그래서 완료가 됐으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확인, 스케치를 저장하고 종료합니다 라고 있죠. 요거를 클릭합니다. 자, 클릭을 하니까 갑자기 이런 스케치 그렸던 게 노란색으로 바뀌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뷰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된 방향의 표준 방향으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오른쪽 상단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처럼 바뀌죠. 우리가 탑이라고 하는 데다가 사각형 스케치를 그렸고, 자, 그 그린 사각형을 밀어내기로 이렇게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어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밀어내기라고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어내기로 들어가서 그 안에 스케치를 하고 그 스케치 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밀어내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원하는 방향, 자, 아니면 여기다가 직접 수치를 입력해서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포인터를 클릭하셔서 위나 아래로 드래그 앤 드롭이 가능합니다. 자, 원하는 방향으로 위치를 조절을 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 이렇게 가셔서 그 다음에 여기에 밀어내기에 관련된 옵션들을 사용을 하신 다음에 완성이 되셨으면 여기에 있는 요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육면체 형태를 만들게 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 봤고 얘는 이제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부분에서 닫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셔서 자, 요번에는 부품 말고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아래쪽에 파일 이름이 자동으로 좀 바뀌어요. 스케치, 부품, 그 다음에 어셈블리, 그 다음에 제조 이런 거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저는 스케치를 한번 할 거기 때문에 스케치를 선택하고 하위 유형이 없고요. 자, 이름 지정하실 분들은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다르게 틀린 거는 없고 바로 스케치할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화면상에다가 스케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보면은 격자선 같은 것도 있어서 이런 격자선 설정을 통해서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형이나 간격 같은 것들 지정해서 격자선 같은 거 넣을 수도 있고요. 자, 데이터 같은 거 가져오기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자, 여기에 이 스케치 부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스케치를 그릴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선이 있는데요. 이렇게 화살표 클릭하면은 선을 그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두 가지 정도 있고요. 직사각형도 여러 가지 있고, 호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선을 한번 선택을 해서 선을 그리는 방법은 클릭하고 원하는 부분 가셔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내려오셔서 또 클릭하시고 또 이렇게 가서 또 클릭하고 또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계속 이어지는데 이렇게 4번 클릭해서 마무리가 됐으면 마우스 휠 있죠? 마우스 휠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또 그리시고 ESC 버튼 눌러도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편안한 방법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ESC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자, ESC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닫힌 도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면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홍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마우스로 선택을 하는데 보통 선택을 할 때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죠. 자, 일단은 여기 치수 좀 안 보이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달아서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같은 거 눌러서 선택을 하고요. 자,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은 동일한데요. 마우스를 클릭해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할 때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상단이든 오른쪽 하단이든 내가 클릭한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실선에 선이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요. 내가 그린 사각형 있죠? 요 사각형 있죠? 요 안에 정확하게 모두 다 포함이 되어야만 선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를 다 선택을 하려면 이렇게 내가 그린 사각형 안에 얘네가 다 포함이 되어야만 이런 식으로 다 선택이 됩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클릭을 한 곳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하단이든 왼쪽 상단이든 이렇게 왼쪽으로 하면 점선의 형태가 나와요. 이 점선의 형태는 조금만 스쳐도 선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각형에 이렇게 위쪽과 이 오른쪽의 선을 살짝만 스치게끔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위쪽과 오른쪽의 선이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똑같이 하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는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하나의 원을 가지고 이해를 시켜드리면은 이 원을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클릭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선택하려면 이 원이 이렇게가 아니라 완전히 안에 다 포함하게끔 해서 선택해야 되고요. 아니면 왼쪽으로 드래그는 이렇게 조금만 스쳐도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크레오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중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이런 거를 제약 조건이라고 하게 됩니다. 갖다 대시면 이렇게 제약 조건, 수직 이런 식으로 나오죠. 만약에 여기 안 나오시는 분은 아까 보기에서 여기 요 제약 조건 요거를 클릭하면 나오고 클릭하면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제약 조건이 보이게끔 설정을 좀 해주세요. 자, 치수만 안 보이게 설정을 한 상태고요. 자, 이렇게 제약 조건 보이게끔 설정해주세요. 자, 이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선에 어떤 조건이 걸려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요 모양이 이제 제약 조건 수평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요거는 수평이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 요 선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수직이죠. 요 선은 요 수직으로 제약 조건이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조건이 걸려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사각형은 조건이 여기하고 여기는 수평, 여기하고 여기는 수직, 이런 식으로 조건이 걸려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모델링에 문제가 또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장점이 또 단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또 선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서 이렇게 선을 그리다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걸릴 때도 있고요. 또 뭐 이렇게 걸릴 때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또 걸릴 때도 있어요. 이렇게 걸리는 게 많아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가다가 보면 여기, 자, 요 선 있죠, 요 선? 요 선이 이렇게 하면은 녹색으로 바뀌어요. 자, 그 뜻은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선하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선이 수직 90도라는 걸 뜻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자, 이렇게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녹색 선 생겼죠? 저 녹색 선과 지금 그리고 있는 선이 평행하다는 거예요. 평행하다는 표시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원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선하고 수직, 이런 식으로 계속 구속 조건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게 평행하다는 뜻이고요. 이쪽 위에 바로 선하고, 더 가다 보면 이렇게 평행한데 이퀄이 나왔어요. 요 위에 있는 녹색 선하고 평행하면서 길이까지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클릭하시고요. 여기 또 가서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또 수직이고, 그 다음에 여기 1번, 여기 갖다 대면은 여기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죠. 제약 조건 동일 길이가 같다는 거고, 요거는 제약 조건 평행선, 그렇죠? 위에 있는 선과 평행하다는 걸 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평행하고 동일한 길이다. 이런 제약 조건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에서 요 선체인을 해봤고, 여기 라인 탄젠트가 있는데요. 자,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두 엔티티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하나하나의 오브젝트, 뭐 선이든 뭐 원이든 이런 것들을 다 엔티티라고 하게 됩니다. 자, 두 엔티티 객체에 접하는 선을 생성을 하는 거죠. 자, 여기 왼쪽에 메뉴가 당장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하단에 탐색키 표시를 클릭해서 이렇게 안 보이게 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전체적으로 선택해서 지워주겠는데요. 이렇게 선택해서 지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선택에 화살표 표시 있죠? 여기 보시면 원바이 원 하나씩 체인으로 선택하는 거, 모든 형상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모두, 여기 단면 내 모든 항목을 선택하는 컨트롤 알트 A 단축키입니다. 요거를 눌러서 선택하셔서 딜리트 키 누르면 또 지워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전체 선택해서 삭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원 하나를 여기다가 하나를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자, 원 두 개가 그려졌고요. 두 개 엔티티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선에서 라인 탄젠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 호원 또는 타원상의 시작 위치를 선택하십시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 선 그리는 것처럼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호원이나 타원 같은 것들을 선택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원 있죠? 이 원을 선택을 하는데 그냥 이 원의 아무 위치나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선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원의 어떤 위치에서 이 선이 그려지게 될 거고요. 자, 어디까지 갈 거냐면은 뭐 요 원까지 갈 거예요. 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요 원의 이런 위치까지 가서 클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니까 여기에 탄젠트 표시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요 원과 요 원에 각각 접하는 이런 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선에서 라인 탄젠트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원을 선택하고 이쪽으로 또 가시면 이렇게 탄젠트하는 선을 그릴 수가 있죠. 자, 여기 또 이렇게 탄젠트가 걸려 있죠. 이런 식으로 라인 탄젠트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건 이 외곽에 있는 이 선들이에요. 안쪽에 있는 여기 선이나 요 반원이나 요쪽의 반원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없앨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여기 위쪽에 편집이라고 하는 곳에 보시면은 뭐 수정도 있고 세그먼트 삭제도 있고 뭐 코너, 분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 편집 메뉴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세그먼트 삭제를 해서 스케치 엔티티를 트림합니다라고 써있죠. 이걸 클릭을 하셔서 여기 이렇게 클릭하시면 없어지고 여기도 클릭하시면 없어져요.
자, 그래서 다 됐으니까 ESC나 휠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안에가 없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하나의 면이 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선에서 선 체인하고 라인 탄젠트라고 하는 부분 차이점 같은 것들을 좀 설명드렸어요. 자,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스케치 부분에서 여기 기준의 중심선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D 상에는 어떤 기준이 되는 선 같은 게 있는 게 좋아요. 이 어떤 선이나 아니면 어떤 점이나 이런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객체, 아니면은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대칭인 객체,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줘서 그리게 됩니다. 자, 이 중심을 이제 그리는 거죠. 자, 그럼 중심선을 이제 클릭을 해서 별다른 변화는 없는데 화면에 한번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화면을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수평의 기준선, 또 수직의 기준선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냥 클릭하시고 마우스 손 떼시고 돌려주시면 돼요. 자, 이번엔 수평을 한번 그려볼게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수평 기준선이 그려진 거죠. 그 다음에 또 빈 공간에 클릭을 해서 이렇게 돌리다가 수직의 기준선을 클릭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준의 중심선을 활용을 해서 어떤 기준이 되는 선 두 개를 그리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활용을 해서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을 한번 가지고 그려볼게요. 자, 기본 선입니다. 선 체인. 자, 똑같이 클릭해서 이렇게 선을 그립니다. 수평의 선이 그려지게 되고, 가다가 여기에 이렇게 닿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스냅이 됩니다. 스냅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어떤 다른 객체에 딱 달라붙는 거를 스냅이라고 해요. 스냅 됐다라고 해요. 이렇게 스냅이 돼요. 스냅이 된 거를 또 지나가면은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이렇게 딱 한번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가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걸려요.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고 휠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요쪽에 요게 대칭입니다. 대칭. 제약 조건 대칭. 요쪽 선과 요쪽 선이 요 선을 기준으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렇게 반대쪽에 있는 거하고 대칭이라는 걸 뜻하게 되죠. 그래서 요 선은 수평하면서 또 대칭인 거죠. 자, 그럼 한번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겠는데요. 사각형을 클릭을 하셔서 여기 화면에다가 클릭을 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한번 걸리고 이렇게 가다가 또 걸리죠. 대칭이죠. 이렇게 걸렸다는 건 뭐냐면 여기 중심선, 지금 녹색으로 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정확하게 대칭이 됐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 한번 걸리고 가다 보면 또 이렇게 딱 걸리죠. 또 대칭이 나오죠. 그래서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많죠? 여기는 수평, 여기는 수평, 여기는 수직, 여기는 수직. 여기는 서로 대칭이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수평, 수직의 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 이렇게 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기준이 되는 중심선들을 활용을 해서 대칭하는 거를 또 그릴 수도 있고요. 대칭이 꼭 이렇게 꼭 선들의 대칭이 아니라 객체 자체가 대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각형을 하나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사각형 하나를 그리고, 자, 요 사각형을 요 수직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다가 똑같은 객체를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는 여기 편집에 있는 대칭복사라고 하는 이 메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비활성화되어 있죠? 객체를 먼저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객체, 대칭복사하려고 하는 원본을 선택을 하시고요. 활성화가 됐죠?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중심선을 선택하십시오라고 나오죠? 얘가 중심선입니다. 이거를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으로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보면 다 대칭 이런 조건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마주보게 되는, 대칭이 되는 똑같은 사각형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똑같은 도형을 반대쪽에다가 기준을 중심선으로 해서 반대쪽에 그려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위쪽에 직사각형 있죠? 자, 이 직사각형의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코너, 경사진, 중심, 평행사변이 이렇게 나와요. 자,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인데요.
자, 처음에 코너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거, 단축키는 R, 리탱글 할 때 R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코너 직사각형을 먼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코너를 선택하는 거예요. 왼쪽에 코너에 하나, 오른쪽에 코너에 하나.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사각형을 그리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에 경사진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사각형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수평수직은 아니니까요. 클릭하고 이렇게 경사진 선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경사가 져 있는 사각형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심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가장 먼저 중심을 먼저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비와 높이 같은 걸 정해서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평행사변형은 말 그대로 평행사변형을 그리는 거예요. 클릭하고 직선으로 하나를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각도도 우리가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ESC 눌러서 나가게 되면 이렇게 되죠.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수평에 평행하고 직사각형들이기 때문에 다 평행하고 그렇죠. 수평수직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전체 선택하고 또 싹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원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처음에 중심 및 점이 있어요. 자, 이거는 맨 처음에 중심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한 곳의 점을 클릭해서 중심과 그 다음에 거리의 점을 클릭하셔서 거기까지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또 중심부터 반지름 여기 길이만큼 떨어진 점을 하나 선택을 더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원에 보시면 동심원이라고 있죠. 자, 이 동심원은 이렇게 원 하나를 참조해야 돼요. 자, 얘를 그럼 클릭하셔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중심을 갖고 있는 이런 원을 그릴 수가 있죠. 지름, 반지름만 틀린 거죠. 중심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심원이죠. 그래서 클릭해서 원, 또 클릭해서 원, 바깥으로도 이렇게 클릭해서 이런 똑같은 중심을 갖고 있는 원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동심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원에서 그럼 3점, 3개의 점을 클릭합니다. 클릭, 그 다음에 원하는 곳에 가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3개의 점을 이용해서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3탄젠트라고 하는 거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3개의 오브젝트의 엔티티에 탄젠트하는, 이렇게 닿게 되는 그런 원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라인을 선택하셔서 선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3개의 선이 있고요. 원에서 3탄젠트를 눌러서 여기, 여기, 여기 각각 클릭을 하시게 되면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이렇게 각각 3개의 선에 모두 접하는 자, 이런 탄젠트 하는 원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그린 건 정원들이고 이번에는 타원입니다. 타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장축의 길이와 단축의 길이가 틀린 거죠. 자, 타원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축끝 타원, 그 다음에 중심과 축 타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축끝 타원을 먼저 클릭을 하시면 자, 왼쪽에 이렇게 클릭하고 오른쪽에 한 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긴 거와 짧은 거를 각각 클릭하셔서 이렇게 타원을 그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긴 부분을 장축, 짧은 부분을 단축이라고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중심과 축 타원을 클릭해서 먼저 중심을 이렇게 잡고 긴 장축 혹은 단축으로 해도 되고요.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거를 이런 식으로 잡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타원을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 타원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는 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점 탄젠트 끝이라고 하는 거는 3개의 점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클릭,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홀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심 및 끝은 먼저 중심을 잡아주고 한쪽에서 이렇게 홀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심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탄젠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원하고 똑같이 선이 자, 선을 좀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호에서 선택해 주시고 요것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하는 이런 식의 이런 홀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홀은 왼쪽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우리가 그린 직선들을 모두 다 탄젠트하는
자, 그런 원호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이렇게 그렸으면은 뭐 기준이 됐었던 애들은 이렇게 지울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번에는 동심원, 동심호입니다. 호. 자, 요거는 동심원하고 똑같아요. 자, 요런 호를 선택하시고 요거하고 중심이 똑같은 그 다음에 호를 마음대로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호 또 보시면은 원추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두 끝점을 선택하고 호를 끌어 원추 호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클릭하고 호를 이렇게 끌어올려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호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C# 콘솔 응용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저장될 폴더와 파일명,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되겠죠. 프로젝트가 완료되면은 이렇게 해당 파일이 생성이 되고 해당하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메인 함수가 생성이 되어 있고요. 메인 함수는 한마디로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본적인 사항이 되는 것은 변수입니다. int, 정수로 해서 정의를 한다면 변수명 a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을 때 얘에 대한 연산에 대한 내용을 담을 또 다른 변수를 만들 수 있겠죠. 그것 또한 정수니까 c라고 이름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수를 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연산된 정답을 좀 출력을 좀 해봐야 되겠죠. 출력과 위치는 이 프레임에서 하느냐 아니면 컴파일하면서 콘솔에다 하느냐 정의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콘솔이라고 정의를 해주고 이 부분을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해당 정의된 결론을 어디다 출력을 하게 되냐면 여기에 C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럼 현재 인트형 변수,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곳에 50이 대입이 돼서 담겨졌고 마찬가지로 70이 B라는 거에 대입이 돼서 정수로 담겨졌습니다. 그래서 초기값과 초기값이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유형은 초기값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 C에는 A나 B처럼 직접 숫자를 넣는 게 아니라 A와 B에 대한 연산에 대한 내용을 대입을 시킬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죠. A, 저는 플러스를 할 것입니다. B, 이렇게 정의를 하고 종료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에러 라인으로 있었던 레드라인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콘솔 라이트 라인을 정의를 했죠. 이 안에 인수 들어간 이 자체를 읽어서 출력해주게 되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해보려고 하면은 컨트롤 F5라는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컴파일이 돼가지고 연산된 사항이 120이라고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죠. 현재 이것은 정수형 변수입니다. 그렇다면은 실수형 변수도 있겠죠. 주로 사용되는 실수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플롯에 대한 부분이 있고 더블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F 어떤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점으로 해서 정의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더블형이 따로 있거든요. 얘도 같은 수치로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플롯이 기본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것은 4바이트입니다. 그리고 더블은 8바이트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더블이 용량이 더 크기 때문에 플롯보다는 표현할 수 있는 소수점 자릿수가 넓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상수로 표시를 해줄 때에도 얘가 플롯인지 더블인지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문상 에러가 출력이 된 것입니다. 그 차이는 이 상수 뒤에다가 플롯에 대한 부분 F만 입력해 주시면 에러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출력 또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O라고 해서 컴파일을 해보면은 이렇게 300.1이라고 해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더블과 플롯에 대한 차이를 알려면은 직접 연산을 해봐야 되겠죠. 플롯만 있다면은 플롯 길이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 플롯과 더블이 같이 있는 거를 F와 A를 연산을 하려면은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더블이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플롯에 대한 부분과 더블에 대한 부분을 연산을 해서 합치는 거죠. 그럼 B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더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컨트롤 F5라고 해서 정의하면은 이렇게 컴파일이 돼서 소수점이 쭉 출력되고 있죠. 하지만 대입되는 변수를 플롯이라고 하면은 그 순간 에러가 납니다. 더블 레프트, 더블 라이트. 그런데 변환할 수 없다. 명시적 변환이 있다. 어케스를 했는지 확인해봐라. 이거는 컴파일하면 당연히 에러가 나옵니다. 에러 메시지를 봐도 그래요. 더블을 플롯으로 변환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을 에러 나는 것까지 직접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 형이 다른 경우에는 같이 형 변환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자료형에 대한 기초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플롯에 변수를 담는데 한 자리가 아닌 여러 자리가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될까요? 4바이트까지밖에 출력이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자리로 해서 반올림해서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이 이하는 플롯에서는 절사가 됩니다. 확인해본다면 300.1547이죠. 원래 1546인데 절사되는 첫 번째 내용은 반올림 돼가지고 7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블형 같은 경우에는 전부 출력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콘솔에 A를 출력해라라고 했죠. A에 대한 부분은 더블형입니다. 더블형이 있을 때는 4자리 이하까지 쭉 8바이트까지 출력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일단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16바이트까지 계산이 됩니다. 물론 이 소수점 이하까지 해서 출력을 할 때는 플롯과 더블과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 이 부분이 더블의 2배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연산을 하는 방법도 뭐 변수 대 변수 또 다른 변수를 정해서 그 변수를 라이트 라인에다가 정의할 필요는 없고 즉석에서 바로 A 플러스 B는 무엇이냐라고 해서 대입받는 변수가 없이도 자체에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을 쓸 때는 반드시 끝에 M을 써주셔야 되는데 대문자든 소문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M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소수점 이하는 점해서 한 29번째까지 최대 출력이 가능합니다. 근데 업무 특성상 그렇게까지 필요하지도 않고 거의 다 절사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일단 장단점은 있죠. 바이트 수가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포괄할 용량이 많아질 뿐이지 바이트 수가 높은 것일수록 처리 연산 속도는 상당히 느려집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진행할 이 코딩이 어느 정도 바이트까지가 알맞는지 거기에 딱 맞게 코딩하시는 게 정답일 것입니다. 문자형을 알려드려야 될 텐데 문자형은 캐릭터의 줄임말,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거는 문자는 더블 코테이션이 아닌 싱글 코테이션 둘 다 상관이 없습니다. C++까지는 ASCII 코드가 사용이 됐었죠. 작은 변수였는데 C샵에 오면서 이제 바이트가 아닌 두 자리 내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자형 변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은 따옴표는 한 글자를 정의할 때 그렇게 사용하죠. 뭐 그냥 A라고 할까요? 종료를 해주고 그리고 현재 이 부분 변수명이 동일하니까 B라고 변경해주고 역/n escape 시퀀스라고 해서 특수 문자 표현 방법이죠. 줄바꿈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4개를 정의를 했는데 콘솔에 출력하는 함수가 라이트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라이트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이 선언에 대해서 이 함수는 출력되고 나서 줄바꿈이 돼서 다음 거를 작업합니다. 하지만 그냥 라이트인 경우에는 줄바꿈이 되지 않아요. 그냥 같은 줄에 출력이 됩니다. 그냥 라이트에 있는 이 두 가지 요소는 AA와 C에 대한 부분인데 G와 C가 같이 출력됩니다. 컴파일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작업이 끝난 이후에도 줄바꿈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은 설명해드린 대로 줄바꿈 요소가 끝난 다음에 다음 거 줄바꿈이 되지만 그냥 라이트 함수에는 줄바꿈이 아닌 한 줄에 쭉 출력이 됩니다. 심지어 얘까지 한 줄에 쭉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꼭 라이트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줄바꿈이 안 되는 애들이니까 부분을 이렇게 지어주는 거죠. 컴파일을 해보면은 이렇게 C는 줄바꿈이 없으니까 C는 이 문장까지 출력이 되지만 G 다음에는 B가 있기 때문에 줄바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가 더 들어가니까 이렇게 문자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1바이트까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거는 한 글자씩 하는 문자, 그리고 문자열이라는 것은 여러 문자를 넣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죠. 그 부분은 스트링이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스트링에 대한 문자를 대입할 수 있는 변수를 넣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뭐 문자는 어떤 내용을 넣든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조금 많은 문자를 넣습니다. H에다가 큰 따옴표를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출력을 해본다면 이렇게 스트링이라고 정의를 하면은 스트링은 문자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문자열인 경우에는 이 안에다가 또 줄바꿈도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줄바꿈이 되고 그리고 스페이스와 한 칸 띄운 것도 공백이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안에다가 큰 따옴표를 꼭 써야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안에다가 얘는 이렇게 해서 출력을 꼭 해줘야 된다. 그럼 에러가 출력되게 되죠. 이럴 때는 escape 시퀀스, 즉 제어 시퀀스라고 합니다. 문자열에 대한 사항을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죠. 그럼 따옴표든 작은 따옴표든 선언하는 그 앞에 원표시, 즉 역슬래시로 해주면 됩니다. 현재 이 따옴표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원표시를 정의했고 또 이 따옴표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원표시를 정의했습니다. 큰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작은 따옴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입 중에서도 트루 펄스를 정의하는 분리형. 얘에 대한 변수는 트루 펄스로 두 가지만 정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true라고 정의해주고 펄스라고도 정의를 해주죠. 이제 분리는 if의 조건문이나 for나 while의 반복문 이런 데서 자기가 판단해서 true면 어떻게, 펄스는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 게 되겠고 얘는 펄스로 바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써도 이 전산에서는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로 표현이 됩니다. A라고 정의해주고 해당 사항을 보면은 대문자로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형 변환입니다. 정수형이나 실수형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로 타입이 다른 변수가 있을 때 상호 각각의 데이터를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얘는 2바이트짜리가 되겠고 INT의 B는 4바이트짜리의 정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에 대입을 하면은 별다른 사항이 없이도 정상적으로 출력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런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2바이트에 있는 이 A를 4바이트에 있는 이곳에 넣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에러가 없습니다. 하지만 에러가 나는 경우에는 반대가 됐을 거예요. 숏에 대한 부분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하는데 숏에 대한 부분은 뭐 C라고 할까요? 하지만 얘가 대입을 받는 것은 인트에 있는 B입니다. 그럼 즉시 에러가 나죠. 변환할 수 없다. 왜냐면 B에 있는 값을 숏에다가 집어넣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죠. 큰 물통에 있는 거를 작은 물통에 대입을 하려고 하니까 형 변환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작은 거에 있다 큰 거에 있는 거는 자동 변환이 되는데 자동 형 변환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통일 사이즈 얘한테 알려줘야 돼요. 숏이라고 해서 사이즈를 알려줍니다. 오해하실 수 있는데 숏의 크기에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넣으려고 하는 곳에 변수 타입으로 맞춰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정수에 대한 변수를 얘기하는 건데 실수형도 아까 에러처럼 암시적, 명시적 이런 형 변환이 다 똑같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변수명은 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뭐 넘버를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하나 있습니다. 넘버를 앞에다 넣으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전산 쪽에서 보면 거의 이런 경우 바로 에러가 되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는 무조건 영문 넘버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영문 뒤에 그러니까 첫 글자를 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변수에다가 뭐 상황에 따라서 뭐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거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에러가 나오고 마이너스 이런 경우도 다 에러가 나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언더바라는 문제가 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C샵은 유니코드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한글 변수명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글로 변경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쓰려면은 RGO라고 해주고 여기 또 RGO라고 해도 동일하게 이 부분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C5라고 해서 형 변환이 자동으로 된 원래는 에러였는데 나 이거 뭐야 라고 해서 형을 선언하면 문제없이 되는 그런 자체를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을 해봤는데 정답은 문제없이 이렇게 출력되고 있죠. 그리고 컨스턴트라고 해서 컨스트 상수의 약자를 정의하는 게 있는데 컨스트라고 해서 숏 정의를 해주고 얘는 뭐 나름대로의 변수를 정의한 다음에 넘버를 넣었다고 하죠. 프로그램에서 상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내용입니다. 변수는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있는데 상수는 변경이 안 됩니다. 왜냐면 컴파일을 할 때 이미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행하는 중간에 바뀌지 않아요. 만약에 테스트를 해본다면은 5라는 변수가 있죠 지금. 여기 대입을 500을 하겠다. 그럼 일단 벌써 에러가 출력되고 있죠. 이 변수명에. 변수 또는 인덱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상수야 이거는. 전역상수는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수인데 이 할당식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상수는 값을 대입을 해줘야 돼요. 값이 대입되지 않으면은 얘 또한 초기치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에러에 대한 메시지도 필드 값이 있어야 된다고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일단 보시는 대로 정수를 2개를 만들어줬고 값을 할당을 해줬죠. 이것에 대해서 뭐 가감 증대에 대한 거를 따로 한번 해보죠. 뭐 대입받을 변수를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이 자체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방법은 플러스로 해서 A2 이런 식의 연산이 가능하게 되겠죠. 연산을 만들었는데 나눈 나머지 값이 출력되고 이건 나눈 값이 출력되고 이하는 뭐 설명드릴 거는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까지는 사칙 연산이다 라고 명칭을 하고 여기는 나머지 연산자라고 하죠. 값을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컴파일을 해본다면 이렇게 사칙 연산과 맨 마지막에 나눈 나머지 값을 출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정수형 뭐 또는 실수형 이렇게만 연산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스트링 문자도 가능합니다. 그런 방식은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뭐 나눠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현재 더하기인데 스트링 형태를 붙여준 겁니다. 현재 큰 카운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대로 보존된 상태에서 얘에 대한 연산값을 붙여주는 거죠. 해당 사항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연상이 아니라 현재 문자열과 인트로 계산된 이 사항을 붙여준 거죠. 인트라고 해서 레프트 라이트 형식이 나와 있고 여기는 클래스 스트링으로 해서 해당 사항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물론 스트링이라는 거는 무조건 붙여주는 역할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뭐 이런 식의 내용도 붙여줄 수가 있죠. 그럼 실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 부분을 연산을 한 거예요. 나머지 값으로. 얘는 연산이 아니라 플러스라는 이 기호로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면 지금 이제 초기치가 있는 상태인데 상수가 아닌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가능합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필요할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내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설정할 필요가 사실은 없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인데 이 내용은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될 사항입니다. 배열을 표시하는 부분이고 대괄호죠. 열고 닫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A1에 대한 변수는 총 9개를 할당받는 변수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 9개의 내용 중에서 몇 번째 배열에 접근을 할 것인지 그런 처리를 하는 것인데 현재 얘는 9개만큼의 인트형 변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만약 그림으로 좀 못 그리지만 해보면은 이렇게 총 9개 칸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점선을 인덱스 번호가 0번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부터 해서 9번째까지 있을 것입니다. 즉 데이터가 저장될 번호가 되는 거죠. 9개. 지금 보시면은 0번째 방에다가 2를 집어넣은 거고 첫 번째 방에다가 7을 집어넣은 거예요. 세 번째는 없고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방에다가 9를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출력을 해줄 때는 뭐 다 출력을 할 수도 있지만 굳이 전부 출력할 필요는 없겠죠. A1이라는 변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9개의 자리가 있어요. 0번째부터 해서. 그럼 개수로 따지면 10개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배열, 몇 번째 배열이 되겠느냐. 다섯 번째 배열을 호출해봐라.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현재 컴파일이 실행돼서 보시는 것처럼 다섯 번째라고 하면은 9가 출력이 된 것입니다. 9개까지 선언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3개만 선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팁인데 비주얼 스튜디오 편집기로는 이 동일한 변수명을 한 번에 좀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바꾸고자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R 2번 하면 이런 사항이 되죠. 이제 이 사항에 대해서 변경하면 다른 것도 다 변경이 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겠다. 그럼 전부 다 일괄적으로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원점으로 된 거는 적용을 안 하고 ESC를 눌렀기 때문이고 수정하고 반영하는 건 아까 적용 있죠. 10글자를 선택을 하고 다 바꾸고 나서 적용을 눌러야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정수의 배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여섯 번째 방에다가 현재 실수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더블도 아니고 변환할 수가 없다. 왜냐면 인트를 9개를 만든다고 해놓고 현재 더블이든 플롯이든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값을 초기화를 또 해버릴 수가 있어요. 애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세미콜론을 지우고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중괄호를 해주고 이 인트 값에 총 9개잖아요. 그럼 현재 이렇게까지만 되면은 에러가 나죠. 현재 레드라인이 나오는 거를 보셨죠. 길이가 9개여야 된다는 거예요. 0을 포함해서. 현재 여기 보면은 세 가지의 방만 값을 넣어준 상태예요. 그렇다면은 추가를 좀 해서 여기 없는 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에 대한 방은 없는 상태죠. 보시는 것처럼 2라고 출력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헷갈리실 걸 대비해서 제가 값을 변경했습니다. 두 번째 0, 1, 2라는 건 이제 아시겠죠?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이 출력이 된 거고 현재 이거는 자릿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0번째 자리,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해가지고 이렇게 출력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사항을 선언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유동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 많이 필요 없다. 라고 했을 때 이 정도만 하고 싶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가능한데 얘의 내용이 없고 만약에 여기도 내용이 없다면 에러가 되게 됩니다. 왜냐면 현재 여기 써있는 그대로 배열의 사이즈가 정의가 되지 않죠. 초기화를 여기서 시키던가 정의를 해주던가 둘 중 하나의 과정을 정의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는데 에러가 납니다. 현재는 왜 에러가 나냐면은 다섯 번째 방이라고 했는데 다섯 번째의 방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방입니다. 0, 1, 2, 3 하는 세 번째 방이 가능한 거예요. 얘는 이렇게 쓰면은 에러가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이 에러는 어의 범위가 맞지 않다는 얘기죠. 예외가 발생했다는 에러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 해주고 컴파일을 하면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변수와 상수와의 아주 큰 차이점을 설명해드리면은 지금은 인트형입니다. 물론 어레이도 인트형이에요. 인트형에서 인트형을 대입하는 건 문제가 없죠. 근데 현재 보면은 첫 번째 값이다 라고 정의를 했는데 7이 출력이 됐어요. 그럼 이 7은 당연히 여기에서 출력이 된 거죠. 첫 번째라고 했으니까. 그럼 첫 번째는 여기에는 무엇이냐? 1번이 출력이 되어야 되겠죠. 정의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게 변수와 상수의 차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당 내용은 지우고 출력했더니 배열에 있는 사항이 출력이 됐고 좀 아까 이 부분은 배열에 있지만 배열의 값을 무시하고 얘가 변환을 시켜버린 겁니다.